새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아이콘과 코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동양화,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화원 화가들이 그린 어떤 석화들은 일단 좀 약간 제외를 하고 문인들이 그린 문인화,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인화는 뭐 사군자료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문인화에는 사군자료도 있고 문인산수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문인들이 그린 인물화도 역시 문인의 화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또 그 화조도 같은 경우도 또 문인들이 그린 우리가 흔히 사의 화조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동물이나 어떤 물상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화조들의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화조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사의, 그 뜻을 나타내는, 그린다 해서 사의 화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문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양화, 전통적인 그런 그림들은 이제 주로 문인들이 그 창작을 담당했던 예술 장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인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느냐면 자신들의 어떤 정신세계나 자신들의 이상, 취향, 혹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어떤 그런 그 표현, 이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 예술을 삼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인 그러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총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가지고 벼슬을 하는 계층, 뭐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양반 계층들을 문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통과하려면 유학 지식이 굉장히 통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육아 경전, 유학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인들이 대상이 되는 잡과 기술직들은 육아 경전 내용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행정을 담당하는 고급 관료들은 전부 이제 유학에 대한 통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유학자의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옛날에 뭐 요새도 우리가 공무원들을 그 공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어떤 심부름꾼, 국민의 어떤 에게 봉사하는 직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통이 결국은 이제 옛날 그 문인들한테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과거를 봐서 벼슬을 하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지위가 높고 권력을 부리고 뭐 월급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위세를 부리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평천화,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세상을 안정되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세상을 어떤 봉사하고 자신들의 경륜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고도의 어떤 군자적인 도덕적인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충실하게 한다라는. 물론 이제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사이비 문인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군자적인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예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문인은 권력, 벼슬을 하는 권력과 그 다음에 학문, 유학, 학문으로서의 유학,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지향으로서의 어떤 군자, 그리고 예술을 담당했던 이 네 가지의 총합체가 이제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무슨 쉬는 시간에 그냥 재미삼아 그리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이상이나 지향이나 뭐 이런 것을 담아내고 남과 이걸 통해서 교류를 하고 또 스스로 이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자기 수신을 하는 이러한 어떤 방편으로 예술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이제 주로 시, 서, 화, 악, 검과 같은 악기도 연주하고 또 시를 쓰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문인들이 뭐 춤을 추거나 뭐 이런 건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이제 주로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하면 그림 속에 한 가지씩 요소들, 뭐 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뭐 악기도 나오고 무슨 나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아이콘은 고도의 과학적인 어떤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아이콘은 고유한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문인들은 예를 들어서 문인화를 그리는 이유는 그림이라고 하는 표현 양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상이나 어떤 정신세계를 드러내려는 행위가 이제 문인화를 창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표현 매체들은 고유의 그 정신세계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 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가 아이콘이고 그 아이콘이 담고 있는 의미, 이것을 이제 뭐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나무라고 하는 4분자 그림을 그렸을 때 대나무라고 하는 아이콘이 담고 있는 코드는 절개, 뭐 군자적인 이미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대나무 하면 절개 이런 것처럼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인 코드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범위에서 예를 들면 뭐 군자 이미지, 군자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더 좀 모호한 개념의 뭐 충성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화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의화, 자기의 뜻을 그린다 해서 사의. 그리고 그 사의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징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그 아이콘과 코드의 조합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양의 어떤 회화 혹은 서예 뭐 이런 내용에서 세 번째 꼭지로 이제 전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미학적인 명제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이제 시간인데요. 먼저 고개지는 중국의 이제 동진 시기에 그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배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배해를 닮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좀 인물화 좀 그릴 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 배해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해서 보니까 배해라는 사람의 뺨에는 털이 3개가 나 있었다 이거예요. 협이 이제 그 뺨이고요. 그 위에 털 3개, 산모를 더 그렸더니 사람들이 다 이게 배해구나를 알아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협상가산모라는 이제 이 말이 결국은 사람을 애당초에는 그런 얘기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린 게 인물하니까 최초의 목적은 그 사람을 닮게 그리는 게 목표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이니까 그 초상이라고 그렸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보면은 초상이라는 인물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고개지에 이르러서 애당초 그 사람이 누구냐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그 사람 됨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인물화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서 그 사람됨이 어떠냐, 그 사람됨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물화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로 중국의 그림의 이 발전 과정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인물화예요. 그림의 맨 처음 출발은 인물화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화에서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산수화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로 발전. 소위 말해서 소품. 대나무 하나만 딱 그려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화 한 송이만 딱 그려놔도 이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인화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물화로 출발했다가 이것이 산수화가 되고 나중에 문인화로 됐고요. 또 산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채색 산수였다가 나중에 색깔이 없는 수묵 산수로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먼저 흑백으로 했다가 나중에 칼라로 된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TV 같은 경우나 그렇게 바뀐 거고, 원래는 채색 산수가 더 했다가, 진짜 산수화는 수묵산수화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진나라의 시기에 동진 시기서부터 고개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동진 시기 우리가 서해는 또 잘 아시는 왕이지가 또 동진 시대 사람이고요. 그래서 동진 시기에 그 위진남북조 중에서 이 진나라 또 이제 동진하고 서진하고 가리는데 동진 시기에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고 중국 예술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좀 윤곽이 잡힌 어떤 그 품평에 우리가 전 시간에 사품격 했지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품평의 어떤 기준이 잡히고 한 시기가 동진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시, 서, 화 모든 걸 막론해서 대체로 이제 동진 시기가 중국에서 예술이 굉장히 꼽히고 정돈이 된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에 있어서의 나타난 표현 방법이 무슨 말이 있냐면 이형사신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형은 뭐냐면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는 그린다 표현한다라는 뜻이고요. 신은 뭐냐면 뭐 하늘에 있는 가시 아니라 사람의 정신세계. 원래 그 신이라는 말은 세 가지 전에 얘기했죠. 전 시간에 정신,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 이거는 이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신이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정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을 정신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신이 육체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귀신 중에서 탁월한 신, 인간 세계에도 뭐 왕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사람들 관념이 귀신들 세계에서도 뛰어난 귀신이 있고 그냥 뭐 백성 귀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난 귀신을 우리가 신, 특별한 영혼이나 막강한 뭔가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은 정신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제 그 사후 세계를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귀신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또 지상 세계처럼 천상의 세계도 뭔가가 질서 있게 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종교관념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신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뭐냐면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대체로 무슨 뭐 이런 그 서예나 회화 같은데 옛날 전적에 나오는 신은 전부 뭐냐면 이런 귀신 이런 신이 아니고 정신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신은 뭐냐면 형상을 통해서 이 형상이 이제 아까 얘기한 아이콘인데요. 신이 코드가 되겠고요. 형상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드러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양의 미술처럼 재현에 충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동양은 애초 출발부터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주 꼼꼼하게 묘사하는 이런 재현의 예술을 동양은 한 것이 아니라 이형사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에 가장 큰 그 회화 창작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이형사진이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 유명한 하나의 이제 그 성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적 모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형의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내면 세계를 나타낸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초의 회화는 인물화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형사신의 관념은 먼저 인물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는데 여기서 형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형상을 그리는데 이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목표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이 어떠냐,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향, 이상, 뭐 이런 그 정신성이 어떤가를 나타내는데 인물화의 목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서 보면 사신이 뭐냐면 정신세계를 그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전신은 사신하고 똑같은 말이죠. 전은 뭐냐면 전한다라는 뜻이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그린 것은 자기 혼자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대중성을 생각을 하면서 예술을 창작을 하니까 이 사람의 정신성을 남들한테 전한다, 남들한테 보여준다, 남들한테 표현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이라는 말을 전신이라는 말로 해서 이 전신이 사실상은 초상, 인물화를 그냥 그대로 뜻하기도 해요. 전신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 자체로 그냥 초상이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고게이지가 어떻게 해서 평범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물화에 대한 정의를 바꿨느냐 하면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고게지가 눈에 대한 묘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부터 인물화의 어떤 내용이 사실화에서 사의화로 바뀐, 정신세계를 그리는 그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고게지가 한 얘기를 한번 보시면요. 고게지가 인물을 그리는데 쉬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활용점정이라는 말도 하다시피 눈동자를 그리는 것을 이제 마지막 그림, 예전에도 뭐 눈동자 용에다가 눈동자를 그렸더니 뭐 승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인물은 잘 그려놨는데 눈동자를 이렇게 쉽게 그리질 못하고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리지 못하고 놔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눈동자 그리는 게 뭐 어렵냐고 까만 먹으로 이렇게 한번 찍으면 그만 아니냐고 그랬더니 고게지가 하는 얘기가 형체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절절한 묘사 아이고 구구절절히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으로는 대상을 그린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인 것으로 그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실한 속, 그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그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눈 자체가 그리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성을 인물화에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이제 전신사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조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정신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있다 어디에 있냐면 아도라는 말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시대명사니까 아마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이 눈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가 이제 눈을 결국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신이라는 말이 이제 그냥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성을 나타내는 인물화라는 표현이 이제 전신이란 말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더 보면 먼저는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적 본질을 처음에는 말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정신도 신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의 정신성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 효심이 굉장히 강하다,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무슨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작가가 그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성심이 강한 사람처럼 그리기도 하고 뭐도 하는 거지. 알아볼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 자신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작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작가의 수준만큼 보이고 작가의 수준만큼 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작가의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정신도 이제 신이라고 가리키는데, 창작할 때 정신의 자유로운 어떤 초월,
뭔가에게 얽매이거나 뭔가에게 어떤 그 제한을 받거나 어떤 스스로의 뭔가 한계가 있거나 이래버리면 자기 스스로 이게 막이 쳐져가지고 그 대상을 자유롭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입을 하거나 뭘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뭔가가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한계가 있으면 저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자유로운 초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신의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은 뭐냐면 작품의 내재적 본질. 그래서 회화 예술 뭐 서예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모든 이 동아시아의 예술은 신이 결국은 키워드인데 신. 검은고를 연주를 하든 서예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뭐 춤을 추든 모든 게 신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신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작품에도 그 신이 나타나야 되고 그 대상의 신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작가 스스로의 정신, 이 신도 고양돼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그 신미 대상의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그 신을 내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작가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작가의 신도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창작된 작품의 신도 결국은 아주 수준이 높은 정신적 본질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신이라는 이제 창작론은 애초에는 인물 초상화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점차 산수화, 문인화 그리고 또 서예까지도 이게 이제 발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수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 같으면 캔버스를 야외에 들고 나가서 무슨 다리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들도 풍광도 그릴 때는 캔버스를 들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이 스케치하는 연필로 뭐 각 저기 뭐 이 원근도 재고 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동양의 산수화는 직접 캔버스는 없지만 화선지하고 물감을 들고 자연에 나가서 그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그리느냐면 자기 집에서 그리지. 사랑방에서. 그래서 사실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뭐 태산을 그린다. 중국에 있는 태산을 그리는데 조선의 화가들이 태산이 어떻게 생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 태산 케이블카 타면 꼭대기까지 바로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황제들도 이 태산에서 황제가 태산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네, 황제만이. 그렇다고 해서 황제가 그걸 걸어서 옛날엔 케이블카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황제가 걸어서 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 언저리 평평한데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가 내가 태산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국의 화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당시 뭐 조선이나 이런 화가들이 예를 들면 태산을 그렸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태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또 생겼는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의 자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나의 어떤 정신적인 경지를 자연과 결부를 시켜서 이거를 표현을 해내는 것이 목표지 태산이니 뭐니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산이나 물이나 어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흉중구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흉중은 뭐냐면 내 가슴속이잖아요. 가슴속이 흉중이고 구학은 뭐냐면 구는 언덕구자고요. 학은 이 물이라는 뜻이 물학자인데 그래서 이게 산수라는 뜻이죠. 네. 구는 조그만 산, 물은 이 학은 조그만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산수라고 하는 큰 거는 다 담아넣을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표현을 써서 흉중구학이라고 하니까요. 모든 산수화의 내용은 내 마음속의 이상향, 나의 어떤 정신적인 경지와 결부된 상상 속의 산과 물을 그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흉중구학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의 도덕성하고 결부가 된 거예요. 도덕성하고 결부가 되지 않는 산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산수라는 말하고 자연하고 자연이라는 말하고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옛날에 산수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말하는 자연이에요. 그 풍광 있잖아요. 바깥에 보이는 대자연. 그리고 옛날에 자연이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움을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수화는 결국 뭐냐면 서양화 개념으로 보면 이게 랜드스케이프 페인팅, 그러니까 풍경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을, 그러니까 꼭 산과 물을 그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영 사신에 대한 이제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요.